안녕하세요. 저는 철들고 지금까지 일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40대 여자입니다. 남들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제대로 놀아볼 시간도 없이 어느새 40대가 되었네요. 그래도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평온이 찾아왔거든요. 여전히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에게는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에 대한 기억 때문이죠. 아빠는 저와 2살 어린 여동생을 많이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릴 만큼 보고 싶은 우리 아빠. 아빠는 참 다정다감한 분이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집안에 있는 사소한 물건을 고치거나 만드는 것도 참 잘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딸 머리를 예쁘게 잘 따주시곤 하셨죠. 아침마다 우리 2딸의 머리를 빗겨주시고 항상 이렇게 말하며 웃으셨죠.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빠는 그날 딸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머리를 해주시거나 때로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웨이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머리를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저를 참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러운 시선을 받는 걸 참 좋아했죠. 그렇게 딸 사랑이 남달랐던 아빠는 퇴근길에 종이 봉투에 담긴 통닭을 사오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죠. 요즘엔 왜 그런 맛을 내는 통닭집이 없을까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짭조름한 그 맛. 아빠가 통닭을 사오신 날이면 네 식구가 둘러앉아 아빠 손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참 야속한 말입니다. 아빠는 조그만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친한 친구에게 금전 관리를 맡기시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하교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하지만 빨간 딱지가 무슨 의미인지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니까요. 그렇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집안을 돌아보던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하교를 한 여동생은 자신이 아끼는 소니 오디오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울먹이고 있었고요. 그 오디오는 당시 여동생이 친구 집에 있는 오디오를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용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여동생이 반에서 1등한 날 기념으로 사주신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동생 애장품 1호였죠. 하지만 그 오디오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니, 이거 뭐야? 내 오디오에 이거 뭐냐고. 중1 여동생은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울먹였어요. 이 오디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저와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이 오디오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는 빨간 딱지는 밥통, 전자레인지, 세탁기, TV 등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평소에 병을 앓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받은 엄마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와 제 여동생은 급하게 119를 불러 근처 병원으로 갔죠. 시간이 늦어서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중3이던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계속 다짐했어요. 아빠가 올 때까지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야겠다고 스스로 채근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빠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회사 빚을 모두 떠안고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저는 응급실에서 하염없이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응급실로 찾아온 아빠는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늘 항상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우릴 보던 아빠였는데 그날은 술에 취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눈빛에는 울분이 가득 차올라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빠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지인에게 부탁해 겨우 병원비를 해결하고는 본인을 탓하는 유서를 남겨놓은 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게 잘못이고 큰 빚을 가족에게 떠넘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우리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의 병이 더 악화되었고 그럴수록 엄마는 세상을 다 포기한 것처럼 애잔한 눈빛으로 우릴 바라보곤 하셨죠.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 이뻐서, 이쁘면 밝게 웃으면서 봐야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쳐다보는 거 너무 싫어. 집안을 감도는 우울한 공기가 미치도록 싫었던 저는 엄마에게 거친 반항을 하곤 했어요. 엄마면 우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병들었어도 우릴 위해 힘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당시 저는 사춘기였나 봐요. 현실이 너무 싫고 맨날 누워만 있는 엄마가 미치도록 지겨웠죠. 저의 반복되는 레퍼토리에 엄마는 눈물만 흘리곤 계셨죠.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는 태생적으로 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엄마는 항상 아버지처럼 가장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 가장 역할은 맏딸인 제가 맡게 되었고요. 동생이 학교도 다녀야 하고 엄마 약값도 해야 하는 상황, 아무도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기에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습니다. 저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돈이 될 만한 일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열심히 일을 했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농사철에는 인근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신해 밭일하고 몇 푼씩 받고 또 먹을 것을 얻어오며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우리 가족에게 또 시련을 던져주었죠. 바로 제 나이 20살에 엄마가 또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엄마 병에는 모두 다 소용이 없었나 봐요. 119에 실려간 엄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널 도와주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짐만 되고. 평소에 엄마가 늘 하던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빠에게 할 말을 다 하지 못해서 후회했었던 생각이 들면서 문득 엄마에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엄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제발 힘내. 제발. 경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엄마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아빠가 있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혈육이라고는 저와 여동생 둘밖에 없었죠. 여동생은 흐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원래 공부를 잘하던 동생이긴 했지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경혜야, 무리하지 마. 지금은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아니야, 나 이거 끝내고 이번 시험도 꼭 1등 할 거야. 경혜야. 손끝에 힘이 들어간 경혜는 손을 덜덜 떨면서 연습장 위로 영어 단어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동생이지만 너도 참 독하다 싶어 제가 물어보았죠. 경혜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엄마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제야 경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영어 단어 위에 번졌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눈물을 참았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언니, 나 꼭 변호사가 될 거야. 변호사? 어, 우릴 이렇게 만든 건 모두 그 사람들 때문이잖아. 그 사람들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배신한 그 사기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경혜는 이를 악물고 더 단호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한을 푸는 것처럼요. 나 꼭 변호사가 돼서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 사기친 놈들 꼭 벌받게 할 거야. 그리고 손끝에 힘을 꽉 주며 다시 꾹꾹 영어 단어를 써내려갔죠. 여동생의 그 어린 가슴에 그 일이 못이 박혔나 봅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할 만큼 큰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겠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서 동생을 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경혜야, 고맙다. 언니 한두 네가 좀 풀어줘. 그리고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속으로 삼켜버렸어요. 이제 여동생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요. 여동생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왠지 내 동생은 해낼 것 같았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옷이라고는 공장 작업복밖에 없으니 돈을 더 알차게 모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전 여동생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래, 너만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해. 몸은 힘들어도 뿌듯했죠. 착한 여동생은 제가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온 날이면 밤새 제 팔다리를 주무르고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언니, 나도 공장에서 일할게. 저는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여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아무리 그래도 언니 혼자 너무 무리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남는 것 하나 없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리던 살림이었지만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죠. 여동생은 친구도 사귀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짠해지기도 했지만 동생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저는 동생을 위해 대도시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부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시작한 자취 생활은 참 고달팠어요. 처음엔 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반지하 월세에서 생활했죠. 여름에는 곰팡이 때문에 벽지가 썩어 들어갔어요. 눅눅한 벽지에 아무리 약을 뿌리고 닦아봐도 곰팡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와서 온종일 뼈가 시렸고 수도가 얼어서 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었죠. 밥 한 끼 사 먹을 여유도 없을 만큼 빠듯한 생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좋은 학원을 보내주었고 그 돈만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고 별거 없다. 1등 해라. 알겠지? 언니. 전학 오기 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척 기대되는 표정이었죠. 전 오랜만에 언니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여동생은 언니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꽤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저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도 눈물을 꾹 참고 공부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드디어 동생이 꿈을 이룬 거죠. 저는 큰맘 먹고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한다는 레터링도 해봤죠. 케이크에 로스쿨 입학을 축하해 라고 새겨 넣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내 가족이 꿈을 이룬 순간만큼 설레는 순간도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와 여동생은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앞에 놓고 초를 켰죠. 그리고 제가 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혜야, 언니는 항상 네 편이야. 사랑하고 자랑스럽다, 우리 동생. 언니, 나 열심히 살게. 그런데 그만 둘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있어? 동생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둘 다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그런 날이었어요. 경혜가 이렇게 잘 컸어. 아빠, 엄마.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빠, 엄마도 우릴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온종일 울고 말았어요. 그날만큼은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느꼈던 책임감도 다 내려놓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고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 다니던 저는 직장을 서울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고 동생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제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할 텐데 다급한 마음에 처음엔 대학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엔 콜센터에서 일을 했고요. 하지만 전화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32살쯤에 대형 마트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줌마들로 가득한 마트 식품관에서 일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식하고 가세요. 마지막 남은 물건 3개 묶어서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남자는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누구세요? 네?
그 남자는 제 물건을 손으로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팔았네요. 잘 안 나가던 물건이었는데 더 넣어야겠네. 누군데 판매하는 상품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네? 그 남자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고 수량을 체크했습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남자의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았죠. 그 남자는 제가 판매하는 물건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어요.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상품을 좋아하지 않는지 재고를 확인하고 물건을 넣어주는 일을 했죠. 저는 마트에서 그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담당자였고요. 죄송합니다.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괜찮아요. 판매하는 상품을 손댄 내가 잘못이죠. 그 후로 저는 1, 2주에 한 번씩 마트로 찾아오는 그 남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상품이 너무 잘 팔린 날이면 자랑하듯이 그에게 말하곤 했죠. 오늘 품절이에요, 품절. 남자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자연스레 대화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굽고 있었는데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프라이팬에 손을 넣고 만두를 집어먹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이라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만두를 입에 넣은 아이는 혀를 대었는지 놀라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안 돼! 하고 아이 손을 잡고 만두를 뺐습니다. 뜨거운 만두를 입에서 빼주려고 한 것뿐인데 남자아이는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때 멀리서 쇼핑 중이었던 애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미쳤어요? 이 뜨거운 걸 애를 줘요? 그게 아니라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애엄마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빨리 수습하고 싶었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남아 있었죠. 그때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제가 있던 코너에 물건을 대주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이봐요. 그거 당신 아들이 그냥 손으로 주워 먹은 거예요. 왜 점원한테 화를 냅니까? 뭐라고요? 당신이 봤어요? 남자는 나를 대신해 애엄마에게 할 말을 해주었어요. 당신이 저기 쇼핑하러 간 사이에 애가 만두 집어먹다가 일어난 일이라고요. 내가 보지도 않고 얘기하겠어요? 애도 안 보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이제 그만하고 애 데려가요. 아니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애엄마는 잠시 눈빛이 떨리더니 애를 데리고 급히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날 대신해 싸워준 그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죠. 좀 더 일찍 결혼하고 싶었지만 동생이 마음에 걸려서 결혼을 서두를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면 아무래도 동생을 도와주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할 만큼 했어. 어떤 엄마도 언니만큼은 못할 거야. 나 어린애 아니고 이제 혼자 잘할 수 있어. 결혼해서 꼭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밤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해 준 것도 고마운데 언니를 생각해 주는 동생의 마음이 참 기특하더군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이 언니한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여동생에게 다짐을 받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신혼집을 마련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부, 시모, 시누이 남편, 네 식구가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이상 내가 널 딸처럼 잘해줄게. 그리고 3년 지나면 전셋집 마련해서 분가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딸처럼 잘해준다는 시모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흔히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달랐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고아처럼 살았으니까요. 결혼하니 남편 부모도 내 부모가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며느리 역할을 잘하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어긋나 버렸어요.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가 저를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통장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 내놔.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는 건지 너무 놀란 저는 시모에게 되물었죠. 왜요, 어머니? 이제 아이도 낳을 테고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돈을 모아주마. 아직 어려서 너희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하니? 네 남편 월급도 내가 많이 모았어. 네 통장도 같이 모아주마.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 월급도 저에게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리다뇨. 그 당시 30이 넘은 남자가 엄마한테 통장 관리를 맡긴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 통장까지 내놓으라뇨. 이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님. 저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뭐? 그리고요, 어머님. 이제 아이 아빠 통장도 제가 관리해야죠. 그것도 넘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가 찬다는 듯이 절 노려보더니 몸을 휙 돌리더군요. 그날 밤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잠이 오질 않더군요.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서 가슴만 치고 있는데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기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술을 퍼먹었는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한테 잘해, 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는 날 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당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뱃속으로 나온 제 자식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더군요. 시모도 핏줄은 당겼는지 온갖 육아용품을 사다 주며 딸아이를 돌봐주었고요. 저도 그 모습이 싫진 않았습니다. 아유, 이 하얗고 작은 손발 좀 봐라. 애기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시모는 딸아이를 참 예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딸아이 돌잔치 날 저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하길 원했지만 시모는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을 뷔페로 불러 모았습니다. 덕분에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저는 또다시 외로운 기분을 맛보아야만 했죠. 일생에 한 번뿐인 딸아이 돌잔치인데 자꾸만 친정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 계셨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웃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딸아이를 위해 밝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딸의 첫 생일인데 엄마가 울면 안 된다고 곱씹으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너 여기 고기 좀 더 가져와라. 접시도 좀 치우고. 시모가 마구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 여동생이었어요. 뷔페에 직원들이 있는데도 시모는 굳이 제 여동생을 시켜 음식을 가져오게 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 부모님 생각에 목이 맬 지경인데 여동생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를 보니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말 안 들려요? 고기 좀 더 가져오라잖아. 신우가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나이대가 비슷한 신우의 앞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여동생을 지켜보았죠. 저는 화가 나서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을 시켜?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조카 생일날 손님 대접하게 고기 좀 더 가져오라는데 뭐가 잘못됐어? 왜 제 동생이 해야 하죠? 고기가 필요하면 어머님 그 귀한 따님 시키면 되잖아요. 뭐?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제 동생 곧 변호사 될 사람이에요. 공부한다고 시간 없는데 오늘 조카 돌잔치라고 겨우 온 거라고요. 따님은 백수에다가 공짜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밥값은 해야지. 안 그래요? 여동생에게 잔심부름을 시켰다고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난 지켜줄 부모 하나 없으니 우스워 보였겠죠. 친정 부모가 없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 못하겠어. 당장 우리 이혼해.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또 시모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든 한 대 쥐어 박아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이제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할게. 이혼만은 절대 안 돼. 그래도 그땐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 남편이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모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내가 실수했다. 그래도 사돈인데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미안하다. 시모 성격에 화를 누르고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는 걸 보니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약속하세요. 통장 내놔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가족 일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다. 저는 한 번은 더 시댁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혼하고 나면 딸을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긴 했지만은요.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이 여전히 시모 편을 드는 마마보이였고요. 외박도 잦아지고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 저는 지옥이 따로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혼하자. 너랑 더는 못 살겠어.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 대한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버린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시모가 절 앉혀놓고 난리를 쳤죠. 뭐 이혼? 애는 어떻게 하고 이혼을 해?
애는 제가 데리고 나갈 겁니다. 지금 모아둔 돈도 없는데 애를 어디서 키울 거야? 거지 같은 월세방에서 내 손녀를 키우려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해도 뭐 하나 나올 것 없는 집구석. 이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혹시 돈이 떨어지면 예전에 여동생과 살았던 그런 반지하 방에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너 나가는 건 아쉬울 거 하나 없다. 그치만 애는 안 돼.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엿한 집 한 채라도 있을 때 애를 데려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시모가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 딸을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시댁이 미치도록 싫었지만 이곳에 남아있으면 딸은 지금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시모가 며느리는 미워했지만 소녀는 예뻐했으니 잘 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아이를 남겨두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리운 딸을 보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딸을 안고 쓰다듬으며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저는 하루빨리 딸을 데려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딸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8개월이 지나도록 시댁에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저는 시댁 앞으로 달려가 며칠을 기다렸지만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저는 무작정 시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놀란 시모가 절 쳐다보더군요. 무슨 일이야? 우리 주아 어딨어요? 어딨냐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시모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제가 펄펄 날뛰었죠. 여기서 멈추면 우리 주아를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전 부모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손에 잡히는 대로 식당 물건을 엎어버렸습니다. 바닥으로 물통과 수저가 와장창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빨리 말하라고! 내 딸 어딨어? 잠깐 맡긴 거야, 잠깐. 맡겼다고요? 어디요? 신고하기 전에 빨리 말해요. 어디 있냐고요? 전 눈이 돌아버린 상태로 시모를 다그쳤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딸을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맡겼다고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보육원이요? 왜 그러셨어요? 왜? 너 닮은 꼴이 보기 싫어서 보내버렸다. 뭐라고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믿고 남편이 아무리 바보 같고 시모가 아무리 욕심이 많다지만 딸을 보육원에 보내다니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제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시아버지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잠시 맡긴 거야. 시부가 식당을 확장하려던 돈을 날렸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 딸을 왜 보육원에 보낸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우선 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시모가 알려준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창가에 서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멀리서 보아도 그 아이는 내 딸, 분명 내 딸 주아였습니다. 주아야,
엄마야, 엄마. 그제야 절 알아본 주아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으면 엄마 가슴에 파묻혀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제 엄마랑 가자.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보육원에서 한 선생님이 나와서 저에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주아는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항상 혼자서 바깥만 보고 있었다고요. 전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주아야, 왜 창밖만 보고 있었어? 엄마가 나 버렸잖아. 뭐? 누가 그런 말을 해? 할머니. 주아의 뜻밖의 말에 저는 놀라서 주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창밖을 계속 본 거야. 엄마가 꼭 올 거라고 생각했어? 주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딸 주아. 이제 이 엄마가 데려갈 거야. 어떻게든 너랑 함께 살 거야.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찾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에 전 딸을 다시 데려오는 절차를 밟았고 여동생과 함께 사는 오피스텔에 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비록 방 한 칸뿐인 집이었지만 딸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손을 잡고 잠이 들었는데 세상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주아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날 버리고 간 줄 알아요? 뭐? 왜 버린 줄 아냐고? 저는 놀라서 주아를 쳐다보았죠. 주아는 할머니와 아빠가 말하는 걸 엿들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도 봤지? 이번에 만난 그 여자 정말 괜찮은데 내가 애 딸린 이혼남이라는 걸 몰라. 어쩌지?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을 했다. 일단 너 재혼은 해야 하니까 애를 잠시 맡겨두자. 주아? 주아를 어디에? 잠시 보육원에 맡겨뒀다가 재혼하고 그때 데려오면 되지. 안 그래? 지금 네 아빠가 사고 치는 바람에 집도 어수선한데 빨리 너부터 재혼시켜야지. 이런 얘기를 딸이 들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피눈물이 나더군요. 어린 딸도 보육원이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가서 물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나 보육원에 보낼 거예요? 며칠만 있으면 할머니가 다시 데려올 거야. 그럼 나 엄마한테 갈래요. 지 엄마 닮아서 못돼 먹긴. 가긴 어딜 가? 네 엄마 너 버리고 간 거야. 그 바람에 아이는 모든 희망을 잃고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들어간 딸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내가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요? 그 인간들은 정말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죠. 고통받은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이 고통을 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 뒷조사를 했죠. 남편이 고급 외제차를 할부로 뽑았더라고요. 그럴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차를 샀나 알아봤더니 역시 여자 문제더군요. 사실 남편이 좀 훤칠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 게 쉬웠겠죠.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동호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여자를 알아냈는데 그 여자는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 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도 저처럼 전 남편의 실체를 모르고 속은 피해자였어요. 저는 이 여자에게 남편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죠. 집 앞 공원으로 나온 여자는 처음에 제 얘기를 못 믿겠다는 눈치였어요. 지금 김덕호 씨 만나죠? 그 사람 이혼남의 애 아빠인 건 알아요? 당신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덕호 오빠 스토커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김덕호 전 부인이야. 누구보다 김덕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네? 믿든 말든 난 팩트만 알려주면 돼. 팩트? 저는 그 여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는 할부로 무리해서 산 거고, 그 집 아버지는 사업가가 아니라 조그만 테이블 5개 놓고 장사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할 뿐이라고요. 그런데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의 표정을 살피는 여자를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려주고 돌아서자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그런 남자 데리고 살든 말든 이제 이 여자 팔자라고 생각하면서요. 당신 만나려고 총각 행세하면서 딸까지 보육원에 버린 남자예요. 그게 아빠가 할 짓인가요? 그제서야 그 여자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차마 거기까진 상상할 수 없었겠죠. 이제 난 다 알려줬으니까 갈게요. 믿던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정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확인해 보시던가. 그리고 전 남편 주소를 건네주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하자고 해서 5천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여자는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하자는 말만 믿고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마련해준 돈을 이미 전 남편에게 건넸더라고요. 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 여자는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김덕호, 사실대로 말해. 너 이혼남이었어? 딸도 있었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전 남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 어떡해. 그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어떡해요, 이제. 그 여자는 한동안 자기 분을 못 이겨 땅바닥을 뒹굴더라고요. 이게 뭔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구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상습적으로 사기치고 수많은 여자 울리고 다닐 걸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기로 했죠. 혼자 고심하던 저는 여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자 여동생은 당장 그 여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처음 만날 때 유부남인 건 알고 계셨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님. 사기친 그 인간 꼭 콩밥 먹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 알아놓으셨어요. 여동생이 그 여자와 저렇게 통화하는 걸 보니 제법 변호사 티가 나더라고요. 하긴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자격 시험에도 합격한 수재니까요.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체를 속이고 혼인을 미끼로 돈을 받아갔죠.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변호사님만 믿을게요. 그렇게 여동생은 그 여자의 전담 변호사가 되어 혼인빙자 사기죄로 전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소송 이야기가 나오기 전엔 어떻게든 절 피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난 정말 잘못이 없어. 이게 모두 다 엄마 잘못이야. 시모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이제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배운 게 없고 워낙 무식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한 번만 봐줘.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아가야. 하지만 전 남편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혐의를 받은 전 남편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되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와 여동생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딸 버린 대가로 어떻게든 콩밥을 먹게 하고 싶었는데 못난 짓 하다가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언니, 내가 그 인간 나오면 양육비로 탈탈 털리게 해줄게. 어떻게든 우리 조카 잘 키워야지. 안 그래? 여동생의 말에 저는 그제야 채증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양육비도 저의 당당한 권리니까 꼭 받으려고요. 소송 이후에 열심히 딸을 키우면서 살던 저는 지금의 돈벌이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청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꺼리는 일이라고 하지만 처음 제 이름 걸고 하는 일이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답니다. 제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에는 수익도 꽤 괜찮고요. 앞으로 우리 딸과 여동생 그리고 나의 행복만 생각하며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아라고 무시받으며 살아서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저만큼 씩씩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숱하게 아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고아로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그럼 기죽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요.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힘든 일은 모두 있고 이제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 초반의 여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이자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일주일 전 시댁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들을 만큼 잘 싸우지도 않고 있어요. 다들 애 낳고도 자주 싸우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오히려 아이 키우면서 더 돈독해졌답니다.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게 되고 어렵거나 난감한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서로에게 털어놓고는 하죠.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 사이인데도 저희 부부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죠. 며느리 중에 시댁으로 마음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를 겪고 산답니다. 원래는 일반 직장에 다니던 제가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돈을 꽤 벌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은근하게 시댁 식구들이 바라는 게 아주 많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서 초반에는 좀 도와주곤 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간 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제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집안에 뻔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시댁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버님 한 분뿐이었는데 아버님이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시게 되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부터 파란만장하고 속 터지는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와 남편은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저는 같은 과의 학생이었죠. 같은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했는데도 저와 남편의 밥벌이는 크게 달랐습니다. 졸업 후 남편은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지만 전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후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고 경찰 공무원이 된 후에 결혼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의 가정사를 듣게 됐어요. 남편은 제게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아버지랑 둘이 살다가 지금 어머니랑 재혼하셨거든. 여동생은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우리 아버지 재혼한 거라 배달은 남매고. 그랬구나.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인 거지. 어머니랑 여동생도 오래 같이 살아서 핏줄 나눈 가족이나 다름없어. 우리도 예쁜 가정 만들자. 그래,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저는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과 둘이 살다가 아버님이 재혼하면서 지금의 어머님과 여동생까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아버님이 재혼하셨기에 사실 한평생을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처음 예비 시댁에 갔을 때 남편과 시누이가 닮은 구석이 없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말해준 가정사를 듣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서로 사이도 좋아 보였고 화목해 보여서 재혼 가정에서 컸다는 남편의 고백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만나면서 연애 기간이 제법 길었는데 예비 시댁에 가정 불화가 있거나 자주 싸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남편도 성품 좋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고요.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참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면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걸 저는 꽤나 망설였어요. 그때 첫째를 임신 중이기도 했고 남편은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편하게 해. 내가 당신이랑 애기 굶겨 죽이겠어? 그래도 사업이 바로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 월급으로만 생활하면 빠듯할 텐데. 처음에 자리 잡을 동안 같이 아껴 쓰고 살자. 금방 그러다가 자리 잡을 거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남편 호강시켜 줄 거야. 남편의 응원을 받고 자신감을 얻은 저는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까지 시작하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쇼핑몰도 금세 자리를 잡았고 입소문이 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같이 생긴다고 하죠. 쇼핑몰이 대박 날 때쯤 아버님은 간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셨어요. 사실상 시댁의 가장이었던 아버님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자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살던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이 사실을 다 듣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있어서인지 시댁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억 정도 되는 빌라를 제 명의로 얻어들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시댁의 형편을 알고 시댁 식구들을 이사시켜 드리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버지가 당신 덕분에 편하게 지내실 것 같아.
내가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하지. 아버님이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당신 덕분에 금방 나으실 거야. 어머니도 이사하고 너무 좋아하셔. 당신한테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어. 저는 기뻐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기대와 달리 아버님의 건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원래도 힘들었던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아팠던 기간 동안 제 쇼핑몰은 승승장구했지만 시댁 상황이 좋지 못해서 저는 여러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종종 어머님께도 용돈도 보내드리면서 지치지 않게 격려해드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노력에도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온 가족이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상황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잔인한 말처럼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큰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둘째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도 제법 규모가 커졌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떠난 후 모든 가족이 정신 차리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떠나고 어머님과 시누이만 남겨진 집에서는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시누이는 정말 심각했죠.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을 당한 겁니다.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시댁을 가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년 만에 이혼을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보니 시누이가 어머님 옆에서 투덜거리면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저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유부녀가 나이트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냥 평소처럼 나이트에서 놀다가 어쩌다가 눈이 맞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는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가씨 나이트 갔어요? 가정도 있는데 거길 왜 갔어요? 난 정말 잠깐 놀려고 갔던 거라니까요. 스트레스만 풀려고 갔던 거예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누이 생각만 하면 무늬만 어른인 애를 보는 것 같았어요. 30 중반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댁이 대단한 부자라서 그런 거라고 하시겠죠? 저희 시누이는 금수저라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배짱이었어요. 그런 시누이가 어떻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가 싶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잘못은 누가 봐도 시누이가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황당했는지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유부녀가 성인 나이트 안 가는 건 상식이지. 말을 꼭 해줘야 알아? 네가 애야? 그리고 놀러 갔으면 놀고만 오든지 거기서 남자는 왜 만나? 그거야말로 네가 법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뭘 잘했다고 토끼 눈을 뜨고 억울하단 말을 해? 오빠는 왜 맨날 다 내가 잘못했대. 남편이 얼마나 나한테 소홀했으면 내가 그런 장소에서 눈이 맞겠냐고. 그럼 남편이랑 대화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인 너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사람한테 네가 지금 뒤통수 친 거야. 알긴 알아? 정신 차려. 하루에 3끼 챙겨 먹고 산다고 다 사람 아니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짓인지 제대로 반성해. 어머니도 얘 더 이상 감싸지 마세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시누이를 타박했어요. 어머니도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니까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난감해 하셨고요. 제가 생각해도 남편 말에 100번 동의했어요. 누가 봐도 시누이가 잘못한 거고 솔직히 이혼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결국 시누이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서 어머님과 둘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제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신우의 이혼이 저한테 무슨 영향을 줄까 싶겠지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 말을 손으로 탁 짚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신우이가 원래도 배짱이 같은 날라리과였는데 이혼까지 당했으니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보통 이렇게까지 벼랑으로 몰리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신우이는 이혼하고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미친 사람처럼 술만 퍼마셨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님이 전혀 말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저녁에 사무실에서 재고 정리할 게 남아있어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신우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술에 취해서 제대로 발음도 못하는 신우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새언니, 내가 술을 조금 마셨는데 택시도 잘 안 잡히고 너무 피곤한데 데리러 와주면 안 되나? 우리 새언니 차 외제차에다가 엄청 좋잖아요. 아가씨, 또 술 마셨어요? 아휴, 적당히 좀 마시지. 왜 집에 오기 힘들 정도로 마셔요? 적당히 마실 거면 술을 왜 마셔요? 아, 바빠서 못 올 것 같으면 택시비라도 보내줘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아가씨 술 마시고 집에 갈 돈 보내줄 만큼 그렇게 이해심이 넓지가 않아요. 솔직히 아가씨가 지금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알아서 집으로 조심히 가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술에 취한 아가씨 전화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보고 데리러 오라는 둥 택시비를 보내라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어요. 대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매번 저렇게 나가서 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나서 왜 신우이가 저렇게 개념 없는 아나무인으로 사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전날 야근해서 피곤한 몸으로 겨우 출근하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쯤만 해도 어머님과는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 받았던 전화로 인해서 사이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죠. 다급하게 걸려온 어머님 전화를 받자 한껏 화가 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못하는 소리가 없더라.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딸한테 훈계야? 그리고 밤길에 술 취한 애 챙기는 게 뭐가 힘들다고 막말을 해, 네가. 어머님, 솔직히 매일같이 나가서 노는 아가씨가 이상한 거예요. 아가씨 또래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있다고요. 얼른 정신 차려야 자기 밥벌이라도 하고 살게 만들죠. 누가 너더러 내 딸 데리고 살라고 하든? 네가 뭔데 내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해. 그럼 저 앞으로 아가씨 일에 신경 안 쓸게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아가씨 전부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어머님과 전화를 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아가씨 시집 갈 때도 챙겨줬었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제 한번 그랬다고 저한테 무작정 상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어머님한테 서럽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시댁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더니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화도 나고 억울했지만 이렇게 된 거 시댁 일에 신경 꺼버리자 다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와주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시댁을 돕긴 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받는 어머님과 신우이의 태도에 찜찜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돈 벌어본 적 없던 신우이가 하루아침에 정신을 차렸겠어요? 신우이는 자연스럽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봐야 돈 얘기할 게 뻔해서 일부러 안 받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현관 앞에 떡하니 신우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날은 일찍 애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 날이라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바쁜가 봐요.
그러다가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아가씨가 신경 쓰세요? 실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가요. 일부러 더 냉랭한 태도로 신우이에게 말했는데 신우이는 뻔뻔하게 더 친한 척을 하면서 저희 집 거실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소파에 내려두는 가방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저도 이런 가방 좀 사줘요. 솔직히 명품 가방은 애엄마가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요, 애엄마가. 그런 비싼 가방을 백수인 아가씨가 왜 들고 다니게요? 일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게 맞지.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는 아가씨한테 더 안 어울려요. 저도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사주던지 아니면 있는 가방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야 나도 면이 살아서 뭐라도 하고 다니죠. 세상에 명품 가방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 보셨나요? 정말 저런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신우이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저한테 마치 명품 가방이라도 맡겨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더군요. 아마 친동생이었어도 저런 태도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답답한 소리를 내뱉는 신우이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세요. 앞으로 아가씨 일에 신경 안 쓴다고 어머님한테 다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아가씨 명품 가방을 사줘요. 직접 벌어서 사든지 정 갖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가세요. 제가 그렇게 단호한 태도로 말하자 신우이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애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호준아, 초등학교 들어갔다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라고 알려주지? 그거 엄마한테도 좀 알려줘. 좋은 거 다 혼자 쓰려고 하잖아. 나중에 엄마가 호준이도 안 주려고 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남의 물건 함부로 탐내는 거 아니랬어요. 물건 주인이 허락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고모는 그런 것도 몰라요? 똑 부러지게 말하는 큰아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만 박수를 칠 뻔했어요. 저랑 대화가 안 되니까 큰아들을 빌미로 한몫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더군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신우이가 명품백 사겠다고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제대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애들 챙기느라 한눈판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글쎄 옷방에서 제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걸 딱 걸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너무 기가 차서 정말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신우이를 붙들고 말했어요. 이 노력으로 일을 했으면 아가씨 아마 저보다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이럴 정신이 있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요. 돈도 많이 벌면서 이런 거 하나 못 줘요? 사주지도 않을 거면 쓰던 거라도 내놔요. 무슨 가방 맡겨놨어요? 여기가 세탁소도 아니고 왜 그렇게 뻔뻔해요? 나가요. 그리고 이런 짓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고요. 비싼 가방 든다고 사람도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인간부터 되세요. 저는 신우이를 현관 밖으로 밀치면서 화를 냈어요. 무슨 저희 집이 세탁소도 아니고 맡겨둔 가방 찾으러 온 사람 마냥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도 아니고 안 준다고 훔쳐갈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날 신우이가 집에서 했던 만행을 저녁에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제게 사과를 하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아버지 투병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시댁 챙겼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무 고맙고 지금 너무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내가 단속 잘할게. 당신이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냥 나도 시댁 식구들이랑 잘 살고 싶어서 도와주고 했던 거지. 근데 아가씨는 점점 그 선을 넘고 있어. 당신이라도 얼른 좀 일하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말해봤는데 어머님부터 소용이 없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더 신경 쓸게. 정말 미안해. 제가 시댁을 챙겨줄 때마다 남편은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게다가 제가 바빠서 친정 행사에 못 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가주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고맙다는 말도 해주고 친정에도 잘하니까 저도 시댁을 챙겨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시댁 전용 지갑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시누이와 어머니께 크게 실망했던 겁니다. 아마 남편처럼 지나가는 말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을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시누이 상태를 보면 어머님도 어땠을지 예상이 가지 않으신가요? 시누이는 말 그대로 어머님을 보고 자란 판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도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가끔 소일거리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서 볼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투덜거리면서 어머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손목도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도 아파서 설거지도 못하겠어. 옆집 보니까 식기세척기 요즘 잘 나온다는데 나도 그거 하나만 사서 보내줘봐라. 식기세척기요? 둘이 사는데 식기세척기 필요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걸 왜 네가 정하니? 내가 힘들다는데.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군말 없이 사주면 될걸. 어디서 또 훈계질이야?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는 집에 식기세척기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인 가족이 생활하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식기세척기 얘기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더 이해 못하겠다는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힘드시면 놀고 있는 아가씨 시키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힘들 일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시겠으면 아가씨한테라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일하고 애도 보는 저도 집안일 하면서 잘 다녀요. 효도는 딸이 해야지 왜 며느리가 해요? 아가씨한테 부탁하세요, 어머님. 어머님께 아가씨한테 부탁하라는 말을 하곤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하게 며느리한테 이런저런 부탁하는 시댁이 또 있을까요? 요즘 며느리 무서워서 명절에도 편히 못 부른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대단하게 대우받자고 집도 구해주고 용돈 챙겨가며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잘 살기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어머님과 시누이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데 저만 잘 살기 바란다고 잘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헛된 희망을 품었구나 싶었어요.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어머님과 시누이는 철이 없었습니다. 철딱선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졌죠. 저는 당연히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애들을 2명이나 케어하는 입장에서 차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다음날 집으로 찾아오셔서 퇴근하는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기세척기 좀 사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너는 먹고 살만한가 보다. 차도 외제차에 옆구리에 비싼 가방까지 턱하니 끼고 아주 살맛나겠어.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 이거 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거예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그래봐야 인터넷 장사면서. 너 진짜 뻔뻔하다. 서방 없는 년이라고 네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어머님이 절 무시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시간 있으면 아가씨 보고 일하라고 가르치세요. 네가 왜 내 딸 걱정을 해? 그리고 이제는 아주 대놓고 나랑 내 딸을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두고 볼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며느리 할 도리를 해야지. 며느리 도리가 세상에 무슨 말인가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시댁을 돕고 있었던 게 다 허무맹랑한 쇼였던 겁니까? 어머님은 제가 그동안 도와드렸던 게 당연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할 도리를 하라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참 기가 막혔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말고 아가씨한테 자식 노릇이나 하라고 하세요. 설거지하다 손목 부러질 것 같은 어머님 괴롭히지 말고 알아서 좀 하고 살라고 아가씨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대체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돼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뀐 것도 까맣게 잊고 악을 쓰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집에 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리고는 대충 눈치를 챈 듯한 남편이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도 할 만큼 했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집까지 쫓아와서 이러시니까 여동생도 똑같이 하잖아요. 너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래? 얘가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집도 해드리고 용돈도 해드리고 할 만큼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돈 맡겨뒀어요? 제발 나가서 일 좀 하세요, 좀!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내면서 어머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어머님 등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서 그날 어머님께 저보다 더 화를 냈던 거예요. 그 후로 어머님은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명절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는 저뿐이고 아들도 남편뿐인데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까지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어도 못 가겠다고 버텼으면 이렇게 사연 쓸 일도 없었을까요? 저는 명절에 시댁에서 싸웠다는 사연을 들으면 대체 얼마나 화가 나면 명절에 싸울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침 명절에 어머님과 상 엎어가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사람 일 모른다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싸움의 시작은 이랬어요. 제가 전을 뒤집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전이 익어서 옆에 그릇에 옮겨두면 손가락을 하나씩 톡톡 건들면서 제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니 너는 전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니? 모양도 제각각이고 냄새도 나잖니? 불 조절도 못하나 탄자국도 보이고 하여튼 밖에서 일하는 게 벼슬이지 아주. 계란물 묻혀서 굽는데 어떻게 다 같이 똑같이 구워요. 그리고 이 정도면 다 비슷하잖아요. 정말 사진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그날 제가 만든 전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말만 들으면 제가 정말 엉망으로 만드신 줄 알겠지만 모양도 나름 일정했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딱 붙어서 트집 잡을 거 없나 찾는 사람처럼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돈 벌면서 집안일도 한다고 유세 떨더니만 이 꼴이 다 뭐냐? 나는 눈 감고 발로 뒤집어도 이것보다는 잘 만들겠다.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마음에 들게 만드세요. 제가 들고 있는 뒤집개를 어머님께 들이밀면서 말하자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리고는 옆에서 국자를 들고 국을 끓이던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 하는 거 보니까 쇼핑몰 그거 네 시누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하나 좀 해줘.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라도 시키려면 하나 차려주면 되잖아. 제가 왜 아가씨 사업을 차려줘요? 사업도 쉬운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렵다고 난리야. 그냥 네가 1억만 투자해서 우리 딸도 돈 좀 벌게 자리 좀 마련해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어머님이 뻔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본인만 생각하는 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 성격상 차려준다고 잘하겠어요? 꾸준히 일하던 사람도 아니고 놀기 바쁜 사람한테 누가 믿고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멍가게에서도 오래 일 못하는 아가씨가 뭐라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한테 1억이 어딨어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아가씨 도와주세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하자 어머님은 정색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시누이한테 1억까지 보태주면서 도와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진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수준도 아니고 이 정도면 칼만 안 든 강도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받아야 될 돈이 1억이 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화를 낸 게 아니고 들고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려치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어머님은 제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있다고 유세야? 네가 뭔데 자꾸 내 딸을 무시해?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사업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니까지 것도 쇼핑몰 하고 사는데 내 딸이라고 왜 못해? 그까진 일 돈만 있으면 다 하겠더구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였는지 어머님은 아가씨한테 차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자꾸 아가씨가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내보내라고 하니까 어머님은 저한테 돈을 대주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쇼핑몰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왜 사업을 도와요? 막말로 모른 척하면 끝이에요. 시댁 식구들 거지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면 그만이라고요. 네가 그게 될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1억 보태면 앞으로 너한테 손도 안 벌리고 그럼 너랑 나랑 이렇게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순간 그동안 내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고 살았구나 싶은 심정에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전 뒤집개를 어머님 앞에서 휘둘렀습니다. 여차하면 어머님을 쳤을지도 모르는데 애들 둔 엄마로서 화난다고 어른을 칠 수야 있었겠어요. 저는 억울함에 분노가 폭발해서 어머님께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했어요. 저요, 남편 월급 고작 300도 못 버는데 애들 둘이나 있어서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애들 잘 키워보려고, 부족하게 안 키우려고요. 남편 사랑하니까 제가 시댁 일에 나서서 돕고 살았던 거라고요. 하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 힘들다고 집도 해줘요? 저야말로 억울하고 지금 상황 기가 막혀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다 짐 빼세요. 제가 집에서 짐을 다 빼라고 하니까 어머님은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진짜 화내야 될 사람은 저 아닌가요? 지금도 이 순간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인생 참 헛살았다 싶은 생각도 밀려듭니다. 그때 남편은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저와 어머님의 대화를 듣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더 이상은 당신들이랑 연락하고 못 사니까 당장 이 집에서도 나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 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께 화를 내고는 아이들의 짐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횡설수설하는 어머님을 주방에 두고 거실로 왔어요. 그리고는 짐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제게 매달리며 말하더군요. 그 사업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지 마.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당장 어디서 집을 구해. 너도 알잖니. 내가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집은 건들지 말자.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이미 늦으셨어요. 어머님이 아가씨랑 여기서 나가셔야 제대로 연락을 끊고 살죠. 앞으로는 저도 시댁이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정말 할 만큼 다 했고 이게 제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미안하다. 너도 자식 있어서 알잖니. 자식 일에 정신 멀쩡할 부모가 어딨어. 어머님은 자식 생각한 게 아니고 어머님 편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식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도와주면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세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님께 제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제게 매달리면서 다 오해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집에서 안 나가려고 급하게 내뱉는 허무맹랑한 말들 같았어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면서 말을 안 듣자 어머님은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머님을 무시하며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시누이는 지켜만 보다가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았는지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새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일단 화 풀고 다 나 때문이니까 내가 일자리 알아보고 살게요.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말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저는 이제 아가씨 못 믿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정신 차리겠다고 하는 거 보면 벼랑 끝까지 밀려나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진짜 길바닥까지 나앉아 보세요. 저는 신우이의 사과에도 독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신우이는 진짜 힘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져야 움직일 것 같았답니다. 남편도 신우이 태도에 이골이 났는지 신우이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앞으로는 네가 벌어서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남편의 말에도 신우이는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동안 했던 행실을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댁을 빠져나와서 바로 부동산의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을 나오고 나서 어머님과 신우이한테 수도 없이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전화 남편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허울뿐인 사과만 할 게 뻔한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마다 신우이와 어머님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서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얼른 가서 살 집이나 알아보라며 어머님과 신우이의 사과를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직전이었는데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는 수척해진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딸 하나 있는 거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너한테 기댔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다. 미안해 정말로. 이건 다 내 진심이야. 나는 네가 아들보다 더 든든해서 어떤 날은 네가 내 자식 같았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나서 제 손을 잡으며 사과하는 어머님을 보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머님과 신우이를 내쫓지 않으면 지난날 살아온 것처럼 살게 되는 건 아닌가 덜컥 겁도 났어요. 저는 어머님이 잡은 제 손을 빼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친부모였다면 저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죠. 어머님은 저를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돈 나오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전 아직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의 사과에도 단호한 제 태도에 어머님은 놀란 표정을 짓고 한동안 하염없이 우시더군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때는 떠나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괜히 짠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시댁은 정말 정신 차리고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눈 감고 그냥 집에서 살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써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제가 어머님과 신우이를 집에서 내쫓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정신 못 차리던 신우이를 제가 언제까지 등골 뽑히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철없는 신우이 감싸기 바쁜 어머님까지 말이죠. 이제는 저도 제가 내리는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사연을 쓰게 됐어요. 같이 고민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앞으로를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이 고비를 넘기면 저도 편하게 살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온다면 오늘 제 사연을 듣고 같이 고민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이 사연을 끝으로 남편과 함께 남겨주신 댓글들 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